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14분간 이루어진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전 첫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는 오전 9시부터 14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 북핵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협력 확대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조속한 만남에 대한 공감도 이뤘습니다. 양측은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에 글을 올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기사들의 잇따른 사망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택배비 인상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 근로시간 제한과 택배비 인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택배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와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택배 가격 인상 계획도 나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배송 수수료가 필요한데 택배 가격을 올려야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택배 가격 인상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이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큰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대책들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임대료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내년 6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간에서 임대인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을 포함하고 민간 금융회사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 상품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세부 기준과 상품은 다음 달 초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연체 경감 등의 혜택 역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인하는 경우 정부가 교부세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로 5,915명의 임대인이 42,977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점차 소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직장과 모임 등 일상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43명,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올해 안에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새 143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128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2명, 경기 34명 등 수도권에서 88명이 나왔고 전남, 충남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근무자 1명이 그제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14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해선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143명입니다. 경남 사천시 부부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명,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과 학교, 모임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를 통한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면 확진자 수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올해 안에 전체 인구 60% 접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입금을 포기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접종 후 부작용 상황 등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까지 보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침착하게 천천히 대비하면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증인신문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면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 도중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독직 폭행을 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말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소가 적정했는지를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보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추 장관이 지난 5일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결제선상에 있는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 제기를 하고 결제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를 제재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 방어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로 사건이 불거진 지 약 8년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피해자 유우성 씨와 아버지, 여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이 청구한 위자료 4억 8천만 원 가운데 국가가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북한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민으로 한국에 위장 침투해 탈북민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을 통해 북한 정보기관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이 허위 진술이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여동생은 입국 직후인 2012년 11월부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반년 가까이 지내며 조사관들의 회유와 협박 속에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 중 증거로 낸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도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유 씨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2015년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배상 판결에 대해 유 씨는 피해 배상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간첩 조작 사건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고인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 전태일 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익 보호 등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무궁화장을 추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문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총수가 있는 10대 기업의 내부 거래는 해마다 더 늘고 있고 특히 정부 감시망에서 벗어난 이른바 사각지대 기업들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 거래 금액은 지난해 기준 150조 원입니다. 4년 전에 비해 2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거래 비중으로 따져도 13%에서 14%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대기업들이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긴커녕 오히려 늘려온 겁니다. 이런 문제는 총수 일가와 연관될수록 더 도드라집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가 넘는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을 봤더니 19.1%로 다른 기업보다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난 이른바 사각지대에서의 내부 거래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상장회사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 30%인데 여기에 살짝 못 미치는 20에서 30% 지분율 회사의 내부 거래 금액은 규제 대상에 비해 1.5배 더 많았습니다. 특히 29%대 지분율의 기업들은 내부 거래 비중이 23%가 넘었습니다. 다른 공시대상 기업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 편취행에 대한 감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 분야의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 준수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 김포와 부산, 충남 천안 등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해 정부가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김포에서는 집값이 최근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시 등은 비규제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자 수익으로 운영하는 장학재단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액이 매년 줄어들면서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황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동구청이 출연금을 낸 한 장학재단입니다. 12억 원의 기금을 은행에 맡겨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교생 30명에게 매년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금리가 대부분 1%대로 떨어지면서 이자 수익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1,900만 원에서 올해는 1,400만 원까지 감소해 기업체 등 외부 후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도 이자 수익이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은데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 출연금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이 장학재단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매년 100명 넘게 장학금을 줬지만 올해는 겨우 17명에 그쳤습니다. 장학재단의 재원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인데 2008년 5%대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5년 1%대로 진입한 이후 지금은 0.5%까지 떨어져 이자 수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를 기미가 없어 기부금 유치 등 대안을 찾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학재단에 대한 그 저축에 대해서는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특정 금리 이상의 이율을 꼭 보장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장학재단이 초저금리 여파의 존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스마트폰 배달 앱 시장에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뛰어들면서 이 예산 낭비와 민간 배달 앱 시장의 교란이 우려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배달 앱입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으로 배달 시장을 특화해 지역 밀착성을 높이는 전략을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업체 400여 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했습니다. 이 앱을 기반으로 올해 초에 5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매출 1억 원에 불과한 영세 기업으로선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한 거금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생기고 그동안에 이제 한 7, 8년 노력했던 게 이제 어떤 결실을 맺을 단계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너무나 좋았었죠. 하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무료 공공배달 앱을 출시할 거란 소식에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무료에 홍보비 지원까지 공공기관의 공짜 공세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공공앱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또 다른 거대한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춘천시는 공공배달 앱으로 인한 피해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내년 운영부터는 또 새로운 그 운영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업체가 함께 그 협업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시장 경쟁의 규칙을 만들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뛰어들면서 민간 자생력을 키울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 도시철도 명륜역 1번 출구 인근 인도에서 30대 남성이 보행로 난간에 몸을 기댔다가 난관과 함께 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남성은 얼굴 등에 철과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난간은 높이 1.23m, 폭 3m 정도의 난간이 여러 개 연결된 형식으로 설치돼 있다가 일부 구간이 통째로 분리돼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의뢰하고 동래구청 관계자와 난간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 점검과 부실 시공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화훼 농가를 돕고 또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꽃바구니 나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지역 농협이 위축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꽃을 구입하고 또 이 꽃으로 농민들이 직접 꽃바구니를 만들어 수험생에게 선물한 건데요. 차주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남 김해 화훼 농가 농민들이 꽃바구니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연분홍 리시안서스부터 샛노란 국화까지 형형색색의 꽃을 담아 화사한 바구니를 꾸밉니다. 꽃바구니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선물. 김해 지역 24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198곳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험생들이 좀 피로도도 많을 것 같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내 아이인데 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완성된 꽃바구니는 250여 개, 지역 농가 7곳에서 키운 꽃 7,600여 송이로 꾸몄습니다. 지역 농협이 코로나19로 매출이 30에서 40% 줄어든 농민들을 위해 1,3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겁니다. 한 40%까지 줄었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마음이 좀 욱하다가도 한 번씩은 이런 행사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바구니를 받아든 고3 학생들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꽃을 보고 나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남은 기간 동안 입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농협은 경남교육청과 협의해 내년에는 경남의 모든 고3 교실에 꽃바구니를 보낼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정례하면서 우리 화훼 소비 촉진도 하고 모든 분들한테 조금 어떤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꽃바구니 나눔 운동이 꽃 소비를 늘리며 수험생의 지친 마음도 치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산자원 조사선이 경남 사천에서 취항했습니다. 영상으로 어종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탑재돼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역의 수산자원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1670톤급 대형 수산자원 조사선 탐구 23호가 경남 삼천포 신항에서 첫 백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수산자원 조사선 4척 가운데 가장 큽니다. 탐구 23호에는 수산자원조사연구원과 승무원 등 40명이 승선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등 먼 바다에서도 중간 보급 없이 30일 동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물을 내려 어획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어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는 3번째로 갖춰졌습니다. 과학 어군 탐지기를 포함해 탑재된 첨단 조사 장비만 모두 27가지. 심해에서 분포하는 어류들의 측정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어류를 직접 채집하지 않고 수중에서 친환경적으로 조사하고 어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조사선 가운데 처음으로 360도 전방위 추진이 가능해 파도나 바람, 조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플랑크톤과 난자치어, 환경 DNA 조사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다양성과 자원 상태, 산란과 서식장을 파악해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신뢰 높은 수산자원 자료 확보를 통해 우리 해양 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탐구 23호는 오는 17일부터 2주 동안 동해에서 첫 어업자원 조사에 나섭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된 예비군 소집 훈련을 대신할 온라인 훈련이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원격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7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2월 훈련 대상자만 원격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지원 예비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격 교육은 4개 과목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원격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내년도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이 차감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옵션 만기를 맞은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단독 매도로 9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기관 팔자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25포인트 하락한 2475.62에 코스닥은 0.18포인트 오른 840.08에 마감됐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금융업종 등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은 종목별로 차별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500선을 목전에 뒀던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 물량 확대에 2,4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SK바이오팜이 확대된 3분기 영업 손실 발표에 2% 넘게 하락했고 진에어는 기 발행 주식수 절반 규모의 유상증자가 예정되면서 7% 넘게 내렸습니다. 반면 국제해상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대한해운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해운주가 강세였고 오늘 상장한 교촌 F&B 역시 장 마감 직전 가격 제한폭에 도달하며 첫 거래일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80전 오른 1114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때이른 추위가 기승이었는데 어제부터는 때늦은 온화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경우 17.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5도나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럽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지금도 서울과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또 대구에서도 나쁨 단계로 예상되고요. 전북은 밤에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북부, 강원 영서북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서는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먼지만 아니라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동쪽 지방에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 5도, 대구 4도, 광주 6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 17도, 대구와 광주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지만 제주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쯤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